저 문제는 이미네. 잘한다. 아 진짜 이거 아닌데. 현민이는 웃고 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파트. 자, 이 본건제 성립되고 나서 장원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중세 유럽이 어느 정도 평화를 좀 찾고 있을 무렵.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 누가 두드러지느냐? 이슬람 세력이 성장하는 거니? 되게 이제 눈에 띄죠. 특히 이제 이슬람 세력 중에서도 누가 강력했냐? 바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해가지고 이슬람 세력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애들이었고, 결정적으로 얘들이 어디를 공격을 하느냐? 어디를 열심히 두드려 팼느냐? 바로 이 시기 때 비잔틴 제국, 비잔티움 제국. 요 애들이 이 당시에 셀주크 투르크한테 바로 수도 바로 앞까지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바로 앞까지 땅을 뺏긴단 말이지. 바다 건너서 바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그 당시에 과거에 좀 사이가 안 좋고 좀 대면대면하던 교황 로마 지역 애들한테 구원을 요청합니다. 좀 도와줘라. 교황이 대뜸 받았겠죠. 사실 이 중세 시대 때 이 교황의 파워가 되게 강력했고 이 사람은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뻑뻑 죽었지. 우리가 앞 시간에도 수업 시간 때 카르소의 굴욕 얘기하면서 기억이 나죠?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잖아. 그런데다가 이런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었단 말이야. 나름 설득력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 이 당시 교황은 얘들을 돕는 것도 돕는 것이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슬람 애들한테 빼앗긴 성지를 되찾자.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지. 예루살렘 그 지역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그런 또 내부적인 자신감이 스멀스멀 오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왜냐? 이 시기 때 유럽 세계도 나름 열심히 버텨서 모으고 모아서 자기 에너지를 바깥으로 막 퍼뜨리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자, 그 결과가 뭐 있느냐? 바로 뭐지? 그죠? 십자군 전쟁. 자, 이 십자군 전쟁이 그 당시에 유럽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완전히 이제 시대를 바꿔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변화. 첫 번째, 일단 이게 성공했느냐? 못했어요. 원래 가장 첫 번째 목표, 성지를 탈환하자라고 했는데 탈환 못했죠. 비잔틴 제국은 도왔느냐? 비잔틴 제국은 오히려 털어버렸죠. 공격했잖아. 뭔가 이거 이상해졌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자고 했던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또는 신뢰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교황은 이 이후에 대폭적으로 자신의 위신 또는 권위가 바닥을 치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황권의 실추 이런 것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봉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흔들리게 돼요. 봉건제 시스템. 상업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왕과 제후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막 바뀌어. 특히 이 왕권이 되게 커진단 말이죠. 과거의 왕은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왕도 자기 땅을 자기 봉신들한테 떼주고 걔들한테 다 제각기 나눠놨기 때문에 자기 자체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십자군 전쟁이 왕한테는 정말 땡큐였지. 왜냐? 제후나 기사들이 십자군 전쟁 가서 어떻게 됐느냐? 죽었어요. 죽잖아. 그럼 죽으면 그 땅 어떻게 되겠어? 몰수가 아니라 왕이 그 자연스럽게 받아가는 거야. 왕이 많이 죽겠어? 제후나 기사가 많이 죽겠어? 숫자는 당연히 제후나 기사가 많겠죠? 그렇지? 왕도 물론 가서 죽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기사나 제후가 거기 가서 죽었단 말이지. 그럼 왕한테 살아있는 왕은 그걸 계속 받아오는 거지. 자기 땅이 점점 늘어나. 굳이 줄 필요성을 그리고 못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방무역의 강화. 사람들이 여기 가보니까 와, 우리 진짜 못 살았구나, 찌질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 특히 이제 장원제 시스템이나 봉건제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폐쇄적이야. 자기네에서 이 자급자족으로 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근데 여기 가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거 가면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소피아 성당 안에 완전 금칠돼 있단 말이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향신료, 산물들 그런 거 보면 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제후나 기사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어쨌든 그런 물건들 더 사고 더 얻으려고 눈이 돌아가니까 장사를 좀 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방무역이 발달하고 또는 우리가 저기 가서 팔 건 없을까? 우리가 또 만들 건 없을까? 그런 과정에서 상공업과 도시도 덩달아서 발전합니다. 과거에 이 장원제 시스템은 농업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훨씬 더 그 당시 유럽보다 한 차원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비잔틴이나 이슬람의 문화 또는 과학 또는 기술 사상 이런 것들이 유럽에 막 들어온단 말이죠. 보면서 끔찍끔찍 놀랐을 거야.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 촌 사람인데 따지고 보면 여기서 보면서 어떻게 이런 거 만들지 우와 하면서 다 놀랐을 거라고. 자, 이런 이제 변화들이 그 당시 하나둘씩 따라오는데 이 교환권의 실추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 아비뇽 뉴스다. 교황이 과거에 카오스 굴욕 때는 황제를 자기 발 아래 엎드리게 했는데 이제는 끌려가는 시세가 됐든지 아비뇽에 끌려가지고 갇혔죠. 7명의 교황이 이 아비뇽에서 자기네 원래 본거지 로마에서 즉위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있었단 말이죠. 그 감옥과 똑같은 거지. 유수라고 이제 수인 감옥이 돼 있다 이 말이거든. 끌려갔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봉건제의 동요에 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친 무시무시한 병이 하나 있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흑사병, 블랙데스. 이 병이 퍼져나가면서 기존의 봉건제 시스템 그 밑바닥에 있는 이 장원이 유지가 안 됩니다. 농민들이 과거와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옛날처럼 농노처럼 대우받아서 사는 게 뭐 농민들이 불만인 거죠. 왜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많은 임금과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들고 일어나죠. 와트 타일러의 난, 여러분 자크레의 난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제 왕권이지. 왕이 어떻게 자신의 권한을 강화했느냐. 앞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이런 제후들이나 또는 기사들한테 왜 땅을 떼줬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뭘 해주죠 왕한테? 그 계약 관계로 뭘 주지? 땅을 주면 걔는 뭐 받을 수 있어 걔들한테? 보호, 군사 서비스를 받는다고. 야 콜 이래 와가지고 정말 뚜둑패를 가자 하면 이렇게 불러 제후들이 와줘야 돼. 그거를 해줘야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다. 제후들이 죽고 기사들이 죽고 뭐 없어져도 내가 독자적으로 군대를 갖추겠다. 그것을 우리가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상비군. 그리고 쌍무적 계약 관계에서 이 제후들이 또 해야 되는 게 컨설팅이 있어. 컨설팅. 조언을 해줘야 돼. 어드바이스를 제공해줘야 돼. 왕이 뭐 모른다. 영주가 모른다. 그럼 가서 조언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꾸준히 내가 월급 주고 내 일 해줄 관료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힘, 과세와 사법 이런 권한들도 하나 둘씩 다시 돌려봤죠. 특히 종교인들,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 내는 문제나 또는 사법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을 왕이 다 가져가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는 이제 이 중앙집권 체제 이렇게 봅니다. 유럽 사회도 이 중세 봉건제 시기 때 분산돼 있고 지방별로 굉장히 분권화돼 있던 게 하나로 모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중앙집권의 현상은 강력한 전쟁이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얘기를 한다면 프랑스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자, 프랑스는 원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나라고 여러 땅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땅의 주인들이 복잡하게 꼬여 있어. 이 프랑스 땅에 영국 왕이 영지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프랑스 왕은 점점 영국 애들 거를 뺏어가는 것을 했는데 프랑스 왕 중에 한 명이 왕위 계승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영국 왕이 우리도 저기 프랑스에 땅이 있으니까 나도 프랑스 왕 할래. 내가 프랑스 왕 하겠다.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결국에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백년 전쟁이라고 해요. 프랑스의 왕위 계승 분쟁이 그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죠. 초기에는 영국 애들이 굉장히 압도했습니다. 장궁, 여러분 키만한 그런 활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뿅뿅뿅 다 쐈단 말이지.
프랑스 기사들이 거의 꽤 뚫렸어. 장구, 롱보 이런 게 되게 강력했거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나중에 좀 반전되죠. 프랑스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 전세를 역전시켰다 얘기합니다. 누가 있죠? 잔다르크. 이 잔다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에 일반 평민 여성, 농부의 딸, 무지렁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와서 백마 타고 자기도 흰 갑옷 입고 막 앞장서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고무가 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다고 해요. 이대로 질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여자도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전연승을 하면서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영국 애들을 다 쫓아낸 거지 거의 다. 영국 애들은 결국 쫓겨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도 그들끼리 좀 싸워요. 정리가 좀 안 됐거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장미전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가문으로 하는 이 두 가문, 랭카스터, 요크, 이 두 가문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렇게 했다가 우리 둘 다 망한다. 우리 좀 화해하자.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튜더 가문, 튜더 왕조가 이제 세워지겠죠. 그러면서 영국의 국가 체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됐다 볼 수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저기 독일 쪽은 어땠느냐? 아까 앞에 신성로마 제국 얘기했죠. 이미 신성로마 제국은 이름은 되게 멋있지만 계속 이 제후들끼리 서로 갈등이 많아요. 황제가 제후를 견제하고 황제는 또 이 교황 땅에 또 관심이 많아요. 이탈리아 지역이 어쨌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성로마 제국은 계속 분열의 그 위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아예 황제가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황제를 직접 우리가 제후들이 선출을 하는, 핏줄을 따라서 이렇게 계승하는 게 아니라 제후들끼리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번엔 저 사람 황제시키자 이렇게 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황제권을 받아가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 중앙집권 체제 얘기하면서 또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힘을 모은 애들이 스페인 쪽, 걔들 말은 이제 에스파냐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재정복 운동이라고 해서 이슬람 세력들을 계속 쫓아내면서 카스티아, 아라곤 이런 왕국들이 점점 밑에 치고 내려가면서 규모를 확장하고 국가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들은 아예 바다로 나가는 것까지 택하게 되죠. 자, 끝. 진짜